하반기에 어떤 주식 사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주 또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섹터 주가 반등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가 끝난 거잖아요. 네. 하반기에 유망 섹터가 뭐가 될까요? 좀 하반기에 어떤 주식 사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늘 세무사님이 월에 한 번씩 강연하시면서 8개 섹터나 뭐 몇 개 섹터에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도 썼기 때문에 이제 성장 산업들 또 주가가 이렇게 좀 상승탄 또 추세 매매자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패널인지 이제 알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는데 배당 투자자야. 그럼 사실 제 영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배당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안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데 나는 성장주 매매자인데 나는 추세 매매자인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보시는 게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판단하는 업종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주 또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강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래소가 강한 시기에서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강한 종목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현대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신고가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오른 거 어떻게 사? 근데 그러다가 더 오르면 사죠. 근데 오히려 그럴 거면 역사적 신고가 막 뚫었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역사적 신고가 뚫고 2배 갔을 때 사는 것보단.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에코프로를 보여드렸지만 얘는 역사적 신고가 언제 뚫은 거예요? 요때 뚫은 거예요. 요때. 3만 원에서. 근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 들어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관심 가는 업종에 관심 가는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 뚫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차가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언제적 신고가를 뚫은 거냐면 2021년 고점을 뚫은 거예요. 2021년 고점은 또 언제적 신고가를 뚫은 거냐면 2014년 고점을 뚫은 거거든요. 2014년 고점을 2021년 코로나 직후 막 올라갈 때 뚫었고 코로나 직후 막 올라갈 때 이 고점을 웬만한 대형주들은 못 뚫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웬만한 대형주들이 진짜 못 뚫었는지. 자, 삼성전자는 그 고점이 98,000원인데 지금 8만 원에 있습니다. 못 뚫었죠. SK하이닉스는 뚫고 그 가격이 15만 원인데 뚫고 50% 이상 더 갔죠. 15만 원에서.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주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 고점이 기업 분할됐으니까 그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 났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주가가 어디죠? 지금 위치가? 올해 연중 최저점 또는 상장 이후 최저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추세 매매자들은 이런 종목에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왜? 추세 매매자는 상승 추세를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이 종목은 이미 하락 추세, 언제 하락 추세라 그랬죠? 61선 깨고 내려가면. 그냥 얘는 지금 61선 깼을 때가 거의 55만 원, 50만 원대인데 그 이후에는 지금 반등을 한 번도 못 주고 있죠.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야, 맨날 떨어지는 종목이 어딨냐? 얘 또 언젠가 오르겠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언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추세의 고점, 그 고점에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언젠가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고점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더 올라가겠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의 저점이 언젠간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언젠가가 50만 원일 때도 45만 원일 때도 40만 원일 때도 언젠가라고 생각하고 저점에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32만 원까지 연중 최저점 또 떨어졌는데 그럼 오늘의 연중 최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 확률은 고장난 시계가 한 번 맞을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이 저점이라고 말하면 365일 중에 하루 또는 2년 동안 하루일 수 있죠. 왜냐하면 큰 사이클로는 1, 2년에 한 번 바닥을 찍으니까. 큰 사이클로는 2, 3년에 한 번 바닥을 찍기 때문에 2년 내내 오늘이 바닥일 거야. 오늘이 바닥일 거야 하면 한 번은 걸리겠지만 그 한 번을 위해서 매번 저점 매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세 매매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코로나 이후 고점을 가장 먼저 뚫고 지금 거기서도 50% 더 갔잖아요. 현대차는 이제 막 뚫었잖아요. 고점을. 이제 막 뚫었어요. 그럼 또 이 뚫은 게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고점을 못 뚫었죠. 기아 뚫었어요. 기아는. 기아랑 현대차는 같이 뚫었죠. 왜 같이 뚫었을까요?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를 한 세트로 묶어서 자동차 업종 또는 현대차 그룹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셀트리온. 그 위치에서 거의 반토막 났네요.
KB금융이 뚫었죠. KB금융, 저는 사실은 은행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행주는 성장주 반열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주라는 게 주가도 좋아야 되지만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은 결국은 재무제표의 성장 탄력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이익이 좋아져야지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작전 치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KB금융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마찬가지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일단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고금리 시대가 오래됐어요. 고금리 시대에는 금융주가 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이 두 가지가 맞닥뜨리면서 금융주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둘 다 호재의 소멸은 악재잖아요. 호재의 소멸 시기가 남아있죠. 어떻게 남아있어요?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가 좋았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별거 되겠어? 이 두 가지. 그러면 더 이상 크게 오를 확률은 희박하죠. 자,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얘도 2021년 고점에서 밀려있고 또는 작년 여름 고점보다 반토막 이상 나있고 또는 얘도 오늘 연중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예전에 드렸을 거예요. 2차전지가 한참 강세일 때 저한테 2차전지 질문하시면 2차전지가 강세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포트에 정말 그 업종이 좋다고 생각해도 3분의 1 이상은 사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요. 그거는 주식의 기본이 분산투자 기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분산투자 기법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대차랑 기아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사실은 기업도 다르고 아무것도 관련점이 없어요. 근데 다만 2차전지 관련주이었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고점을 찍었고 고점부터 지금 역배열로 흘렀고 오늘 6월 28일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날 둘 다 연중 최저점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주만 내가 5개씩 갖고 있으면서 나는 분산 투자 잘했어 라는 건 사실은 주식 투자의 기본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왜? 똑같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가 움직임이 서로 다른 걸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도 갖고 있고 2차전지도 갖고 있고 자동차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현재 거래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업종들, 코스닥보다 8%를 더 오르게 했던 3대 업종들의 대장주들이 다 나왔거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KB금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가 상반기에도 좋으니까 하반기에도 좋을 거야, 반도체.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더 올라가긴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남는 건 자동차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로 볼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볼지는 개인의 성향이나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품주에는 뭐 예시 종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최근에 SL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죠. 이게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2차전지 종목들 봤을 때 다 연중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최근 한두 달 동안 올랐죠. 그럼 얘는 어쨌든 좋은 업종이라는 거예요. 좋은 업종 또는 올라가는 업종. 그래서 SL은 자동차 부품주니까 현대차, 기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보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주를 보려면 부품주보다 공부 좀 쉽겠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주가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자동차에 관련된 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여기 나와서 어떤 업종의 탑픽 하나를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이렇게 힌트를 드리자면 부품주는 꽤 종류가 많다. 근데 그 부품주 중에서 뭐 1조 이상을 찾는다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동차랑 직결된 종목은 한 5-6개 정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은 게 2차전지 제약바이오였는데 2차 전지주에 대한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 최근 1년 사이 최대 8분의 1 수준을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증권사에 전망한 에코프로의 올해 영업 평균치가 1,100억 정도였는데 1년 전 8,000억대와 비교한 8분의 1 토막인 거고 포스코 퓨처엠은 영업이 컨센서스가 1,400억대인데 1년 전 5,700억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 1년이란 시간차가 있더라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최대 8분의 1, 4분의 1 정도 축소된 업종은 2차 전지 업종 말고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2차 전지 섹터 앞으로 좀 뭐 지금도 좋지 않긴 하지만 주가 반등은 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은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성장 산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장 산업의 흥망성쇠도 많이 받고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 산업이 되겠다 또는 이거 좀 부침이 있겠는데 뭐 이런 예상들을 하면서 매매를 하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여름에 오버슈팅이 좀 과했었죠. 과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거래대금 메뉴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니까 이런 코덱스 ETF 같은 걸 제외한다면 보통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게 6월이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거래가 좀 줄어왔고 삼성전자가 1조도 안 나왔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점은 삼성전자 거래대금 한 1조 정도. 그리고 굉장히 핫한 테마들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1조를 좀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6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핫한 테마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나마 핫한 게 반도체니까 삼성전자보다도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 그런데 작년 여름에 저는 이제 이걸 매일 보고 또 유튜브에서도 매일 보여드리거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년 6월, 7월에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보다 많은 거래대금 나오는 게 4종목이 꼭 있었어요. 4종목.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 4종목이 거래대금 1조, 1조 5천억, 2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거래대금이 많이 나올 때는 그게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다가 지금은 거래대금을 보면 걔네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탑 30에도 없는 것 같아. 40위 정도에 있네요. 거래대금 이제 1,0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1,000억으로. 1조가 넘던 애들. 바로 밑에 홀딩스가 있네. 포스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사실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장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만 반등을 주고 힘이 생기려면 사실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장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떨어졌고 연중 최저점이기 때문에 막말로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이 와 연중 최저점이니까 이제 바닥이다라고 모이진 않거든요. 바닥을 좀 하반 경직이 보여야 돼요. 더 이상 안 떨어지는구나. 근데 오늘까지 연중 최저점이라는 건 올해 6개월 내내 어디에서 샀어도 손실난 사람들만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주가가 떨어질 때 어찌 보면 이게 전쟁터의 시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뚫고 올라가기에는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반등을 언제 줄 거야? 모릅니다. 모르는데 주긴 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시점은 올라가는 종목 고점 예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죠. 바닥을 잡는 거라는 건. 우리 모든 꿈이, 모두의 꿈은 바닥에 잡아서 고점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우리가 꿈이라 그럴까요?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세 매매자들은 바닥에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알고 하반 경직을 확보하고 조금 고개를 들 때 그때 사죠. 그럼 고개를 들었냐면 안 들었죠. 아직도 발바닥이죠. 이게 그 우리 격언 중에 어깨에 사서 무릎에 거꾸로 자르지 말아주세요.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면 큰일 나죠. 높은 데서 사서 낮은 데서 파니까 매일 손절하라는 얘기를 잘못 말했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정말 100점짜리 격언이에요. 누가 만들어놨는지 너무 잘 만들었어. 왜? 발바닥에 사서 머리에 팔아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거에 빗대서 절대 우리는 발바닥에 못 사. 무릎에 사. 우린 절대 머리에 못 팔아. 어깨에 팔아라는 걸 강조한 건데 여기서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냐의 문제잖아요. 둘 다 확인이 된 상태. 발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의 무릎, 머리가 확인된 상태에서의 어깨인 거예요. 즉 바닥 찍고 올라갈 때의 무릎, 고점 찍고 내려갈 때의 어깨거든요. 그럼 바닥을 찍었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 모른다 그랬잖아요. 계속 떨어질 땐 모르죠. 그런데 그 떨어지던 게 쌍바닥을 찍고 더 이상 전저점을 안 깨네? 그게 한 1, 2개월, 3개월 지났네? 이제 바닥을 안 깨는구나. 그럼 바닥을 안 깨면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이런 게 이제 차티스트들의 자세거든요. 근데 아직은 2차 전지들이 그런 모습 없이 계속 바닥 없이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아직은 바닥이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조선주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랜 침체기를 벗어난 조선주가 올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데다 국내 조선사들이 LNG 운반사, 암모니아 선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을 중심으로 3, 4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300도 후반대라서 수출이 유리한 고환율 환경까지 유지되고 있어서라는데 하반기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조선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평가를 내린 적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차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인데 그 아랫단에서 그거보다 좀 더 시총이 낮은 단계에서 조선주도 되게 나쁘지 않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총 상위 중에 조선주 시총 상위 중에 HD 현대중공업이 요게 이제 완전 정배열이거든요. 현재 주가 5일선, 21선, 61선, 120선, 200일선. 그래서 완전 정배열이 이제 막 이루고 있고 또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도 보시면 완전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요. 차트가. 그래서 차트스트적 입장에서는 조선주의 차트는 바닥 짚고 올라가는 반등 차트인 거는 뭐 80%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측면에서도 뭐 요즘 실적이 좋아졌잖아. 왜냐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차트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좀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조선주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사실 재료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기술 혁신의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기술 혁신의 시기에서 조선주가 얼마나 더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 될 것이며 그 성장 산업에서 우리가 조선주의 역할, 조선 산업의 역할 우리나라가 얼마나 할지 문제인데 그 성장 산업으로서의 조선 산업을 생각하기에는 실적은 좋아질지 몰라도 성장성은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는 좀 긴 차트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게 긴 차트거든요.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거의 2011년 고점에서 10년 이상 반토막 이상 반의 반토막 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되게 전성기를 지내고 거의 은퇴까지 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 있을까? 다시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그 지점 이상에서 예를 들어 뭐 지금 15만 원인데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야, 근데 25만 원 갈까? 30만 원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갈수록 오겠죠. 야, 이거 이 정도면 다 오른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TSMC 같은 종목들은 바닥 대비는 분명히 많이 올랐지만 그 성장성은 아직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조선주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성장성이 아니고 조선산업이 그동안 좀 이익이 안 나다가 이제 좀 이익이 나는 순간들 아냐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산업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익이 안 났다는 평가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익이 안 났죠. 그러다 이제 작년에 이익이 좀 났고 올해 1분기에도 났고 하니까 이제 진짜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속성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턴어라운드는 맞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턴어라운드라는 게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게 오죽 했으면 적자가 났겠어. 그럼 또 언제 또 다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우상향하는, 예를 들어 AI 반도체처럼 몇 년 동안 우상향하는 애들은 언제가 고점일지 몰라도 그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렇게 실적 났다가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지금은 실적이 좋아. 그래도 다시 나빠질 수도 있지 않아라는 두려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이다. 지금은 좋은 위치는 맞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6월 넷째 주에 하나증권,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추천 종목을 언급한 게 현대로템, 사조대림, CNC 인터내셔널, LIG덱스원, 대주전자재료, 삼성 SDI, W게임즈, 유한양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원익QNC인데 이거 추천한 이유는 지금 이미지 같이 뜨고 있는데 8개 종목 뭐 대부분 세무사님이 아실 테니까요. 혹시 뭐 증권사에 추천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세무사님도 이 중에서 좋게 보시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10종목? 8종목. 8종목이 한 증권사에서 한 거야? 아니면 뭐 중복 추천? 중복에 섞여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현대로템, 사조대림, CNC 인터내셔널, 삼성증권에서 LIG넥스원, 대주전자료, 유한타증권에서 삼성 SDI, W게임즈, 유한양행,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한투자증권에서 뭐 원익QNC, 8에서 한 9개, 10개.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기법 중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누가 사라는 거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기법,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더 좋은 종목을 선정해야지라는 게 있는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의 추천 종목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인 종목을 찾는 것보다 공통적인 업종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한 번에 들리는데 뭐야? 방산주가 있잖아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종목이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현대, 로템, LIG넥스원. 그럼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8개를 말했는데 3종목이 한 업종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업종이 아니거든요. 방산주는. 근데 8종목을 말했는데 3종목이 방산주라는 건 일단은 그 추천하신 분들이
엇갈려서 어떤 분은 현대로템을, 어떤 분은 에그라이즈 넥스원을, 어떤 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했는데 방산주를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럼 저도 역시 공감합니다. 방산주 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신고가인데 앞으로 좋게 보시나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민간 우주 시장 성장에 따른 장기 수혜 받을 수 있다고,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수출한 뒤에는 해외 방산 수출 추가 기대감이 투자 포인트고, LIG 넥스원은 방산 수출 전체 모멘트가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 아까도 제가 오늘 계속 여러 가지를 공부 같이 했던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은 탑다운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무슨 뜻이냐면 현대차랑 기아랑 주가 움직임이 똑같잖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포스코 홀딩스랑 주가 움직임 똑같잖아. 이게 이제 탑다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개별 종목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별 재료들은 다르겠죠. 근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나라 이름만 다르지, 또는 무기 이름만 다르지,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가 팔릴 거라는 재료가 있어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이제 탑다운 분석상 방산주가 되게 유리한 위치인가 보다. 왜 유리한 위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전쟁의 시기고, 그렇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끝난다고 한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곳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이스라엘 여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 주변국이에요. 그렇죠. 폴란드, 루마니아 그 주변국이에요. 주변국은 전쟁이 끝난다고 안 살까요? 아니죠. 본 거잖아요. 옆에서 전쟁이 무섭구나. 그렇죠. 그럼 우리도 무기를 계속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이 방산주의 상승, 주가 상승 이유가 있는 상승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네. 이게 실적은 좋아도 이 실적의 성장성이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배를 더 타야 돼? 정해진 배를 누가 만드느냐, 누가 좀 실적을 더 내냐의 싸움이라면 주가 상승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정해진 무기 파는 거잖아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 가지만 더 추가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무기에서 전쟁의 시기니까 국방비를 증가시키니까, 그렇죠. 국방비를 증가하고 있으니까 각 나라들이 더 많은 무기가 팔릴 수 있겠구나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성장성의 개념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우주항공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에 우주항공청이 지금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우주항공청이 공무원 더 많이 취업시키려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도 우주항공이 필요했으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그럼 우주항공청이 왜 생겼을까요? 우주가 또는 항공이 계속 성장성이 있고 굉장히 많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관련주들은 성장 산업에 포함된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세계에 말한 종목 중에 현대로템이 우주항공에는 조금 멀어져 있어요. 방산주는 맞지만. 그래서 사실 우주항공 대형주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인데요. 자, 방산주를 한번 보면서 또 주식 기본을 한번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완전 정배열이고요. 완전 정배열이고 뚫고 있어요. 또는 LIG 넥스원도 완전 정배열이고 심지어 6월의 마지막 날 역사적 신고가를 강한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 8종목을 듣자마자 8종목 중에 방산주가 3개네? 근데 그 방산주의 차트를 비교해보면서 야 우주항공에서 현대로템은 탈렉이네? 둘 중에 하나에서 나 LIG 넥슨이 더 좋은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며칠 전에 그걸 검토했다면 한 1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는 현대로템은 그러면 안 찍어봐도 뻔해. 왜냐? 우주항공 쪽은 좀 아니라 그랬잖아요. 방산은 맞지만 그러면 차트는 걔네보다는 약한 수준인 건 아시겠죠? 그렇죠. 이평선이 좀 꼬여있죠? 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도 아니고. 그래서 방산주가 움직이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우주항공하고 좀 더 가까운 애들이 더 잘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그룹주들이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룹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그룹주는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LS그룹을 사실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LS그룹은 찍어보면 LS 일렉트릭, LS 마린 솔루션, LS 머티리얼즈, LS 전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다 핫했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말했던 AI, 결국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에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핵심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이 두 종목이 거의 원투펀치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두 종목만 맨날 오르고 다른 종목은 못 가면 주가의 시가총액 비교가 어긋난단 말이에요. 네. 얘가 한 2배 정도는 더 가도 돼. 근데 2배가 아니고 20배 가면 얘가 떨어지든지 못 오른 애가 오르든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상승 업종 종목을 계속 잘 찾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또는 자동차 또는 방산주 또는 전력기기에서 아직 못 오른 애들이 뭐지?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잘 나가는 업종에서 못 오르는 종목이 있고 또는 못 오른 업종에서 못 오른 종목이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사는 게 유리하냐면 잘 나가는 업종에서 못 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게 순환 매적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내 순환이 먼저 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거를 아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데 HD 현대일렉이 사실은 한 작년 여름 때부터 신고가를 뚫었어요. 요때 작년 한 4월 5월 신고가를 뚫을 때가 한 5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1선 매매를 한다 해도 얘는 한 번도 팔 기회가 없죠. 아까 계속 그랬잖아요. 언제 파냐 맨날 오르는 거.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21선 터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61선 터치할 때 그나마 3분의 1씩 불안할 때마다 팔면 된다. 그럼 얘는 지금 61선 터치를 요때 올해 연초에 한 번 했는데 그 연초에 한 번 한 8만 원 정도에 한 번 팔고 나머지는 팔 기회도 없죠. 그럼 이 종목은 30만 원까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익절은 언제나 오르니까 나 5% 벌었을 때 팔려가 아니고 100% 200% 이익의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업종인데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요때 요 기준으로 딱 보시면 요때쯤에 요 한 3월 요때쯤으로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 은 잘 가는데 LS 일렉은 왜 못 가지? 라는 의심이 계속 생길 때쯤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리면 업종 내 순환매가 얘한테 오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3월이잖아요. 자, 월봉으로 바꾸면 3월 수익률이 상승률이 50%, 그 다음에는 80%, 그 다음이 20%, 50, 80, 20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동기간에 그렇게 잘 오르던 HD 현대일렉은 얼마나 올랐냐면 40%, 30%, 20%.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 전에는 HD 현대일렉만 주도주로 얘는 1, 2월 달에도 계속 갔잖아요. 3월까지. 근데 LS일렉은 못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 나가는 업종을 짝짓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룹핑을 하고 리스트업을 해서 얘랑 비교하면 얘가 시가총액이 한 2배까지 인정하는데 얘는 너무 못 오르는 근데 얘가 더 올라 상대방이. 그러면 얘가 오르든지 제가 떨어지든지. 근데 이 산업 자체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못 올랐던 애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따라갈 확률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3, 4, 5월 달에 HD 현대일렉은 잘 가는데 왜 LS일렉은 못 가지?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이 두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주식 매매 기법으로 어떤 주도주가 나왔을 때 주도주랑 굉장히 유사한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김 작가님 질문한 게 맞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가 그런 생각 할까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무슨 생각을. 삼성전자 지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산업이라는 업종은 똑같지만 반도체 산업이 다 오른 게 아니잖아요. TSMC가 또는 엔비디아가 1등, TSMC가 2등, SK하이닉스가 3등으로 오른 이유가 우리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협업을 하느냐가. 근데 삼성전자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HD현대일렉이랑 LS일렉은 거의 쌍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미국 데이터 산업 관련주니까 당연히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납품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관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2차 전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꺾였거나 SK하이닉스도 꺾이고 그럼 이미 늦었어. TSMC는 꺾이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왜? 요즘 뭘 생각하면 되냐면 테슬라에 누가 납품한다고 기사 나와봐. 그게 오르나? 절대 안 올라요. 그 테슬라가 막 고점 찍고 2차 전지 날아갈 때는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테슬라의 태자만 나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건데 아주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얘기해 준다면서. 두 번째는 진짜 팩트가 나와야죠. 공시가. 왜냐하면 지금 이미 기대감은 우리가 충분히 안다니까요. 김 작가님이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얘기는 뭐 어디서 주워들은 게 아니라 이미 기사화된 거잖아요. 그럼 기사화된 거 정도로도 이렇게 못 오른다는 얘기는 정확히 계약 공시가 나와야지만 이 진짜 하나보다가 되지 기대감으로 오르는 시기는 아니라는 걸 아까 강조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오늘 특히 굉장히 좋은 얘기 평소와 다르게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 하나 우리 또 주고받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뭐 좀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기다려서 그거 이제 남아있어요. 올해 하반기 이제 그럼 예금이랑 채권, 주식, 금, 달러, 뭐 코인 하반기에는 좀 어떤 자산 모아가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늘 말하는 제 지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재테크 쪽엔 사실은
자격증 또는 필드 경험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종합재테크 자격증이 CFP라는 게 있는데 저는 CFP도 자격증을 땄고 뭐 펀드 매니저 자격증도 있고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지도 많이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자산 배분 전략이거든요. 내 자산을 예금은 몇 %에, 주식은 몇 %에, 부동산은 몇 %에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는 좀 어디에 좀 더 치중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만 압축을 시킬게요.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결국은 이 금리와의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실제 내려가기 전에는 주식시장이 좀 더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실제 내려가면, 실제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는 경기 동행지수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주식은 경기 선행지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금리나 경기보다 주식은 항상 먼저 움직이고, 또 부동산은 경기와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리 인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 금리가 이제 점차 낮아지는 속도가 이제 생긴다면 그때는 뭐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시장에 돈이 좀 풀리고 내가 빚내서 건물 사는 게, 집 사는 게 훨씬 유리하네? 근데 아직은 빚내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큰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빚낸다는 거 뭐 신용대출 정도가 아니라면 빚 없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건, 부자가 아닌 사람이건 분명히 대출을 끼고 삽니다. 그럼 그 대출 자체가 대출 금리에 아주 직격탄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진짜 낮아지는 시점이 부동산이 그래도 움직이는 시점이니까 아직은 주식이 좀 먼저 움직일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또 세무사님 요즘에 새로운 본인 채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우리 김 작가님하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면 또 약간 이렇게 케미가 더 높지 않은데 본 지가 지난주에 봤었죠. 일주일 전에.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제 채널에 김 작가님을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작가 청문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실은 이제 취지는 뭐냐면 우리 전 국민이 좀 책을 많이 읽어서 뭐 사실 책이 좋은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안 읽잖아요. 근데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들을 초대해서 좀 재미있게 대화도 털어버리는 대화도 풀고 그리고 책 소개도 하는 그런 코너를 이제 작가 청문회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이제 중심에서 이렇게 리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또 우리 KBS 개그 콘서트 정식 공채 출신인 김영기 개그맨님이 이제 좀 나와서 재미있게 또 이렇게 양념을 쳐주시고 또 이제 작가님들도 분위기가 재밌으니까 같이 좀 재미있는 분위기로 하면 재미있게 영상도 보고 책 소개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코너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랑. 우리 김 작가님이 이제 출연을 하셨으니까 1호로 제가 했죠. 왜냐하면 작가 청문회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작가 하면 김 작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작가 하면 김 작가, 세무사 하면 이세무사. 그잖아요. 세무사 중에 사실 제가 제 유튜브 뭐 구독자나 좀 유명세가 있고 또 작가 중에서는 뭐 박 작가나 이 작가 없잖아요. 김 작가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호로 김 작가님을 초대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저희 채널에 한번 오셔서 김 작가님이 탈탈 털리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김 작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성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작가님은 이상형을 제가 샅샅이 파헤쳤거든요. 제 영상, 요 영상 댓글에 그 영상 링크로 고정 댓글 해줄 테니까 한번 타고 넘어가시면 새로운 이정유 세무사님의 프로그램과 또 김 작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분기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주식시장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저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패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지 제일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애널리스트 또는 뭐 경제학자 또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유능하시죠. 그런데 개인 계좌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평생 제 계좌를 운영한 거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돈을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것과 또 이제 실전적으로 경험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 투자자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린다면 주식 투자가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드니까요. 저는 주식을 지금 25년 이상을 했고 꽤 큰 수익을 낸 적도 많고 뭐 손실이 많이 나서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 왔으니까 굉장히 멘탈도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래
상반기는 좀 뒷맛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뭐 상승하는 것 같다가 또 한번 꼬꾸라지고. 상반기 플러스이신가요? 수익률? 뭐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 사실 이렇게 매매 거래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20% 낸 것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1억 계좌로 2억 만들기도 하고. 잘 된 것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시작부터 하루도 안 빼고 보여주는 1억으로 2억 만들기 해서 지금 한 1억 2,300 정도 됐으니까 뭐 한 3개월 동안 23% 정도 되는, 그거 이제 2억 될 때까지 매일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1억으로 2억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2억이 되지 않거든요. 1억이 2억 되려면 반드시 1억 1천만 원을 찍어야 돼요. 1억 1천만 원을 찍고 그 다음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근데 이게 정말 계단식이에요. 1억이 2억 될 때 매일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내 실력도 안 오르고 계좌도 이익이 안 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어느 순간 보면은 1억밖에 안 되는 것 같다가 며칠 만에 딱 1억 1천만 원이 되고 또 정체가 있다가 또 1억 2천이 되고, 요걸 이제 우리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늘 똑같은 점진적 상승은 이 세상에 없어요. 공부도 운동도 인생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식 계좌도 똑같은 점진적 상승은 없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내 계좌는 떨어지지?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그게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내 경험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오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오르고 다시 또 정체가 되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6월의 마지막 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반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오르진 못했을 겁니다. 평균값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 그리고 경험들은 녹아져 있고요. 하반기에 그게 열매로 맺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이 또 해주신 좋은 말씀도 여러분의 계좌에 잘 적용시킨다면 계좌가 그 안에 10종목이 있다면 10종목 다 마이너스 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나는 종목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무사님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 뭐라고 하셨죠? 작가 청문회.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을 말씀을 안 드렸구나. 슈퍼개미 이세무사 TV의 작가 청문회 사랑해주세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세무사님과는 또 지금 6월 말이니까 8월 말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원님은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